제가 지난 시간에 이 이제 이 선폭 방출률이 결정한다 이 얘기 했었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모니 오실레이터를 예를 들면서 걔네들이 댐프드 하모니 오실레이터에 대한 그 시간 변화를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그러면 요런 꼴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좀 틀렸거든요. 조금 얘기를 잘못한 게 있어서 무슨 얘기를 잘못한 거냐면 여기서 이 얘네들에 대한 이런 이제 스펙트럼을 볼 때 빛을 한번 쪼여주고 그 다음에 방출되는 걸 보고 그걸 측정해서 이제 요 스펙트럼의 라인 위드 뭐 이런 요거의 두께가 스펙트럼 선의 두께가 선폭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계속 펌핑을 계속적으로 해요. 레이저를 이제 여기 뜨거운 물질이 있으면 이 뜨거운 이 물질에다가 외부에서 계속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선폭을 볼 때는 스펙트럼을 볼 때는 스테디 스테이트인 상황에서 봐요. 스테디 스테이트가 뭐죠? 이제 유입과 유입과 방출이 똑같을 때 다른 변화를 볼 때 변화가 없는 보이는 거. 네? 아니요, 이퀄리브리움이 스테디 스테이트의 한 종류긴 한데 더멀 이퀄리브리움은 이제 에너지 유출입이 없는 거, 평균 유출입이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평균 에너지 유출입은 있어요. 더멀 이퀄리브리움은 이제 그 더멀 머티리얼이 있을 때, 더멀 시스템이 있을 때 두 개가 서로 이제 에너지를 주고받고 하는데 높은 온도에서부터 낮은 온도로 이제 열이 쭉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이퀄리브리움이 아니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온도가 상승해가지고 서로 같아지면 그러면 한쪽으로 간 에너지와 반대편으로 간 에너지가 서로 같아지게 되죠. 그걸 이제 더멀 이퀄리브리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에너지 유출입이 없는 거죠. 마이크로스코픽하게는 유출입이 있는 거지만. 근데 이제 그 더멀 이퀄리브리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에너지가 한쪽에서부터 다른 쪽까지 계속 가요. 그래서 항상 에너지가 유입과 방출이 한쪽에서부터 다른 쪽으로 이제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만약에 에너지가 인풋과 아웃풋이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인풋의 에너지가 더 크고 아웃풋의 에너지가 작다면 내부의 에너지가 무한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반대로 인풋은 에너지가 작은데 아웃풋의 에너지가 크다. 이것도 시스템의 에너지가 계속 감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감소하느냐? 그런 일 없죠. 그래서 그런 건 없어요. 스테디 스테이트는 by definition, 어쩔 수 없이 인풋 에너지와 아웃풋 에너지가 동일한 경우를 얘기를 해요. 시간에 따라 변화가 없는 걸 얘기한다고. 시간에 따라서 변동이 없는 거하고 인풋하고 아웃풋이 동일한 거하고 약간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스테디 스테이트는 그 두 개가 다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란
시간 변화가 없는 걸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이 에너지 유출입이 같아야지 돼요. 네. 그 에너지 유출입은 조건이 아니고 by definition 어쩔 수 없이 뒤따라오는 필요 조건이에요. 어쩔 수 없다고요. 하여튼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것은 시스템의 스테이트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거를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혹은 이제 어떤 다이나믹스가 있으면 그 다이나믹스가 동일한 다이나믹스인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댐프트 하모니 오실레이터가 있다고 치면 댐프트 하모니 오실레이터는 오실레이션을 하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면 앰플리튜드가 커지겠죠. 오실레이션이 커질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점점 댐핑을 해가지고 결국은 멈출 거예요. 그러면 스테디 스테이트란 어떤 거겠어요?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만큼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댐핑의 크기가 일정하게. 그러면 에너지가 일정할 거 아니에요? 이 시스템의 에너지는 토탈 에너지는 일정해질 거예요. 오케이?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예요. 자, 그 스테디 스테이트 그 앰플리튜드, 그러니까 오실레이션의 이제 그 변이를 내가 x라고 할게요. x. 이 x를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일 텐데 저 시간에 대한 함수를 진동수로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이제 주어지게 되거든요. 이거 이제 에너지 형태로 써가지고 이제 진폭의 절대값 제곱하면 뭐 이런 꼴이 돼요. 내가 여기서 뭐 상수 팩터 같은 걸 이제 틀렸을 텐데 한다고 하면 되죠. 자, 이게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테디 스테이트일 때 외부에서 에너지를 끊임없이 계속 유입시켜 주면서 그러면서 얘가 이제 오실레이션이 진폭이 일정할 때 그때에 대한 저기예요. 그 시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오실레이션 하는 애인데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 한 거고 이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 된 이제 오메가란 진동수를 갖고 있는 애의 진폭의 크기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오메가는 진동수를 갖고 있는 진폭의 여기서 확률 진폭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모니 오실레이터 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바깥에서 이제 에너지 줄 거 아니에요. 힘을 가할 거죠. 그 힘을 가하는데 그게 시간에 대한 함수겠죠. 시간에 대한 함수인데 그걸 마찬가지로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 했을 때의 오메가 성분을 얘기를 해요. 예? 자, 그러면 오메가 제로일 때 그럴 때 가장 크죠.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의 내추럴 프리퀀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진동을 시킬 때 그 진동수가 내추럴 프리퀀시하고 같으면 그러면 요거의 진폭이 해당하는 진폭의 크기가 제일 크다. 이게 레조넌스에 대한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얘가 이제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지 않았으면 그러면 얘는 요 해당하는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요 변이는 0이겠죠. 외부에서 아무 에너지를 주지 않아서 처음에 시작할 때. 오케이? 그다음에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는데 얘의 진폭이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진폭이 가장 크다. 그건 뭘 뜻하는 거죠? 해당하는 프리퀀시의 에너지를 흡수를 가장 잘한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오케이? 외부에서 주는 진동수는 여러 가지 진동수에 힘을 주거든요. 그렇다고 가정을 할게. 일단 특정 진동수만 주면 예를 들어 오메가 1이라는 진동수에 힘만 가하면 그럼 이 성분만 가능하겠죠.
그거 이외에는 않으니까 얘의 진폭은 이렇게 그냥 결정되고 말아요. 근데 힘을 가하는데 여러 가지 그 진동수에 힘을 가하면 그 진동수에 따라서 여러 개의 진폭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진동수가 내추럴 프리퀀시하고 같아지면 요게 크기는 다 같다고 가정을 할게요. 요게 크기는 그 크게 같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얘는 오메가 제로하고 같아질 때 그때가 가장 진폭이 커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근데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에서부터 벗어나면 그러면 감소하잖아요. 그건 내가 그 해당하는 진동수로 아무리 흔들어 봐야 별로 흡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그 에너지 진동수의 에너지는 잘 흡수하지 않는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요 함수를 그러면 그야말로 이걸 로렌치안이라고 불러요. 로렌치안 디스트리뷰션. 오실레이터는 다 이런 형태의 그 에너지 흡수에 대한 관계식이 다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다 로렌치안이거든요. 오실레이터들은. 자,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형태가 되고 여기하고 여기의 폭은 라는 게 결정을 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선폭이 얼마나 되느냐는 요 감마가 디케이 레이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디케이 레이스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내추럴 프리퀀시하고 댐프드 하모니 오실레이터에서야 내추럴 프리퀀시와 디케이 레이스이 있으면 걔네들이 그 디스트리뷰션을 결정하는 거로 가장 큰 픽은 내추럴 프리퀀시가 결정하고 선폭은 레이스이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럴 때 내가 하모니 오실레이터, 댐프드 하모니 오실레이터 가지고 비유를 들었는데 그때 내가 얘네들이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는 상황에서의 요 디스트리뷰션 스펙트럼이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얻어지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빼먹었어요. 네. 뭐냐면 이런 형태로 흡수를 하니까 외부에서 내가 에너지를 스테디하게 유니폼하게 프리퀀시에 대해서 이렇게 유니폼하게 에너지를 준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흡수하는 것은 이런 형태의 타입으로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흡수 스펙트럼을 보면 이 에너지 중에서 이렇게 움푹 들어간 형태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날 거고 방출하는 건 이 에너지들이 다 바깥으로 방출할 테니까 그 방출 스펙트럼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 거고 왜 그 얘기를 자꾸 하느냐면 이게 혼란스러워요. 나중에 보면 왜 그랬냐면 내가 여기서 선폭은 방출률이 결정한다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내가 이 슈레딩거 방정식 요거 구할 때는 그냥 스테디 스테이트인 상황에서 구한 게 아니라 댐핑을 하는 상황에서만 구했거든요. 그러면 마치 요 시스템이 아까 얘기한 주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얘는 그냥 댐핑만 하잖아요. 스테디 스테이트가 아니라고. 외부에서 이제 빛을 계속 끊임없이 펌핑을 해줘야지 한 이제 방출 스펙트럼을 얻게 되는데 실제로 관측하게 되는 것은 이제 마치 이렇게 해놓고 띵 끝내면 그러면 마치 얘네들의 요 시스템, 요 상황, 요 조건 하에서 방출 스펙트럼이 이렇게 생겼을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죠? 얘가 어떤 상황에서 얻어진 건지 알죠? 그냥 익사이트 스테이트에 놓고 주변이 백큐밀 때 얘네들이 그냥 디케이 하는 그거에 대한 식일 뿐이잖아요. 그야말로 댐프트 오실레이터인 상황인 거예요. 외부에서는 아무런 드라이빙 포스 없는. 자, 오늘 이제 얘기할 것은 빛의 이제 1차 결맞음. 빛이 결맞았는지 결이 맞았는지 아닌지. 일단은 결이 맞았다, 안 맞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아는 거죠. 응? 그러니까 물결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물결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그럴 때 높은 거, 제일 높은 데를 쭉 이어가지고 이제 있고, 또 가장 낮은 데 또 쭉 이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높은 데 뭐 이렇게 있잖아요. 물결 파들이 그렇게 생길 텐데, 그런데 결이 잘 맞았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중간에 깨지는 거 없이 파형이 예쁘게 있는, 뭐 구면파라면 구 형태로, 구면파? 여기선 구면파라고 해야 되는 건가? 원형파? 아니 3차원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서 구란 말을 하기가 네, 하여튼 뭘 얘기하는지는 알겠죠? 이제 그런 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이 예쁘다, 그럼 결이 맞은 거고, 결이 막 이렇게 어긋나 있다, 그럼 결이 안 맞은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코헤런스라고 불러요. 이거 좀 전에 위상 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위상이 맞는다, 그거를 순수 우리나라 말일 거야 아마, 그죠? 결 맞다, 결이 그래요. 그래서 빛에 대해서 혹은 파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결맞음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1차 결맞음, 2차 결맞음, 3차, 4차, 임의의 n차 결맞음 등이 있어요.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결맞음을 사용하는 거는 1차를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임의의 차에 대한 결맞음은 사실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걸 이제 보는 것 자체 이론적으로 혹은 수학적으로 임의의 n차 결맞음이라는 걸 정의할 수 있어요. 자, 1차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1차 결맞음에 대한 거고, 이 결맞음과 관련해서 선폭 확대 혹은 결맞음 시간, 결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나, 그걸 결맞음 시간이라고 해요. 얼마나 오랫동안 결이 맞아 있느냐, 그게 이제 결맞음 시간인데, 그 결맞음 시간과 확대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둘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맞음에 대한 이제 얘기니까 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줄줄이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이제 제일 먼저 분광 선폭. 그러니까 우리가 라인 위드 선폭이라고 얘기하는 건 스펙트럼 라인의 폭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분광선의 폭이 얼마나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라인 위드라고 부르는데, 이제 고전빛인 경우에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결맞음 시간과 선폭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상적인 고전빛이 있다고 치고, 빛이 있다고, 그렇다면 그 빛은 단일 진동수 오메가 제로라는 단일 진동수를 갖는 전기장일 거예요. 여기서 E0라는 것은 전기장의 크기를 나타내고, 여기선 상수를 가정하고 있어요. 상수고, 그 다음에 진동수는 단일 진동수를 가져요. 네네, 한 위치에서만. 그러면 요거를 프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잖아요. 프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이렇게 프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네. 여기 뭐 상수가 붙는 거는 역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붙이면 될 테니까, 내가 여기랑 그냥 일부러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귀찮다고 하면 안 되지. 하여튼, 예. 결맞음이라는 게 공간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고 시간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공간은 이미 두 포인트에서 이제 위상이
조금 이제 더 들어보면 알 것 같아요. 이상적인 고전빛은 이런 진동수를 갖고 위상 변화가 생긴 시간에 대해서 위상 변화가 생긴다라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단일 진동수를 갖고 있는 빛이 이상적인 빛이라고 지금 가정한 거예요.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고전적으로는 양자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네, 이제 고전적으로 가능하니까 네, 위상이 잘 정의가 돼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요만큼의 위상들이 생겨요. 위상이 요만큼이에요. 하여튼 그거를 이제 퓨리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그러면 전기장의 오메가 성분이라는 것은 오메가 제로, 그러니까 요 이제 이상적인 빛의 단일 이제 진동수 오메가 제로하고 같을 때 그때 크기가 디락 델타 펑션처럼 크고 그 이외에는 크지 않아요. 없어요. 이렇게 내가 이거 퓨리어 트랜스포메이션 한 전기장의 절대값을 이제 요 진동수 축 위에서 그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디락 델타 펑션이니까 요 이 폭이 이게 라인이잖아요. 뭔 말 하는지 알죠? 잘 모르겠어. 라인이란 말. 저게 왜 라인이냐, 함수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할까봐 그러는데, 여기가 진동수고, 진동수에서 여기 프리즘을 통과시켜 놓고 보면 여기 이렇게 스펙트럼이 선으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요 선을 라인이라고 한 거예요. 이건 라인이고, 라인 위스라는 것은, 선폭이라는 것은 요 라인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느냐, 그걸 선폭. 그걸 이제 진동수 위에 이제 인텐시티를 진동수에 대해서 그려보면, 그러면 요게 하나의 라인인데, 요 하나의 라인이고, 요 선폭, 라인의 폭은 요 폭일 거 아니에요? 네, 그 얘기요. 당연한 얘기를 이제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분광 선폭, 내가 그냥 앞으로는 선폭이라고 부를 텐데 아직까지는 이제 분광 스펙트럼 라인 위스는 이제 0이에요. 0에 가까운 거죠. 정확하게 0이라고 하기보다는. 자, 근데 이제 이상적인 게 아니고 이 전기장의 크기가 혹은 위상이, 여기서 전기장은 이제 컴플렉스 넘버고 이제 리얼 넘버, 그러니까 크기와 위상이 따로 또 있어요. 아까 뭐 위치에 따라서도 위상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만 따로 끄집어낸 것 뿐이고 얘는 일반적으로 위치 뭐 그런 이제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내가 시간을 다 끄집어내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시간을 다 끄집어낸 게 아니더라 라는 거예요. 뭐냐면 전기장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요 단일 진동수로 이렇게 뺀 이상적이라면 그거고 이 이제로라는 건 상수일 텐데, 근데 이상적이지 않은 전기장이어서 이 이제로가 시간에 대한 함수일 수 있어요. 근데 시간에 대한 함수인데 얘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빠른 이제 진동수를 갖고 진동을 하고 있는데 얘의 진폭이 시간에 따라 천천히 늘어났다가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겠죠. 그런 시간 변화가 있을 수 있고, 크기 말고 위상도, 위상이 예쁘게 이제 사인파 혹은 코사인파처럼 오실레이션을 딱 해줘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틱 위상이 바뀌는 거야. 파이여야 되는데 갑자기 2분의 파이로 팍 바뀐다든지 그런 식으로 위상이 급격하게 바뀌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위상도 시간에 대한 함수인 거예요. 우리가 AM과 FM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라디오 중에서 AM이라는 것은 요 전기장의 크기 자체가 정보를 이제 빛을 통해서 전자기파를 통해 가지고 전달하는 거를, FM은 그러니까 AM이, 그다음에 FM은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에요.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은 프리퀀시를 시간에 대한 의존성으로, 그래서 전기장이 크기나 위상이 시간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상수가 아니고 시간에 대한 함수일 거고 걔를 이렇게 frequency, 퓨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렇게 각 퓨리어 트랜스포메이션 성분으로 이렇게 그 익스펜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로가 진동수 누라는 진동수에 대해서 어떤 값을 갖는지를 봤더니 이런 값을 갖는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진동수 누가 x축이고 이제 이 y축이 E0의 크기, 그러니까 전기장의 크기가 이제 크기를 보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가우시안 혹은 로렌치안 형태의 꼴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만약에 얘가 E0가 상수면 어떻게 될까요? E0가 상수면 그러면 E0 누는 어떻게 생겼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E0 누는 그러니까 이 0에서 얘가 굉장히 샤프한 디락 델타 펑션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E0가 더 이상 상수가 아니라고 쳤을 때, 그럴 때 이제 여기에다가 넣고 그거를 퓨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하면 여기에요. 이 퓨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이 E0인데 E0가 시간에 따른 의존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을 다시 계산하면 요 exponential 마이너스 뉴t가 추가로 더 나오고 E0가 뉴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있게 돼요. 근데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이 부분이 디락 델타 펑션이 되겠죠. 여기가 그 전기장, 실제 전기장에 대한 이제 그 퓨리어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스펙트럼을 보면 이거의 절대값을 보면 그러면 걔는 E0의 분포가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걔가 원래는 만약에 E0가 상수라면 이렇게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특정 위치에서, 그러니까 이게 오메가 제로 지금 얘기한 E0가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로 인해서 걔가 이만큼 시프트한, 그러니까 얘가 브로드하게 되죠. 눈에 보이는 거죠 지금? 답답해.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됐지? 자, 이해되죠 이거? 원래는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이제 이렇게 브로드하게 돼요. 그거는 요거, 그러니까 여기 E0, 그러니까 이 오메가 제로를 센트럴 프리퀀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주 진동수, 그다음에요? 유제. 여러 진동수의 빛이 섞여 있다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메가 E0라는 게 요 오메가 제로, 그러니까 E0가 오메가 제로의 진동수 근방에서 막 진동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 빛이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는 E0는 오메가 제로 진동수에 비해서 턱없이 짧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 쓴 거 있잖아요. 이거의 숫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아마 1, 2 뭐 이 정도 오될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여기가 요 센트럴 프리퀀시 오메가 제로의 위치잖아요. 여기가 오메가 제로의 위치고, 그 다음에 여기 1, 2라는 것은 얘가 누 관점에서 이제
E0라는 것의 시간 의존성이 진동수로 봤을 때 분포하고 있는 오메가 제로가 보통의 경우에 요거보다 10의 10승, 10의 12승 정도 커요. 내가 이걸 그냥 매스매티카로 그냥 그리기 위해서 예시로 그리려고 그렇게 한 거고. 10의 12승 배 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곳에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살짝 이렇게 그 브로드니스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레이저,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 그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선폭은 이제 정해질 거예요. 네, 하여튼 고전적인 경우에 대해서 이 센트럴 프리퀀시 오메가 제로 여기 선폭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선폭 델타 오메가보다 오메가 제로가 무지무지 크다. 빛의 경우 질문이 그 여러 이제 진동수의 빛이 섞여 있느냐? 네, 여러 진동수의 빛이 섞여 있어요. 근데 마치 여기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면 오메가 제로 플러스 something, 오메가 제로 빼기 something 걔네들이 막 섞여 있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냥 오메가 제로예요. 근데 이 제로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거라서 그로 인해서 스펙트럼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주로 오메가 제로인 빛이죠. 얘는 주로 오메가 제로인 빛인 거예요. 네, 뭐 그거는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메시지는 뭐냐면 그 선폭이 넓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전기장의 크기가 시간 변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혹은 위상이 아까 얘기한 요 오메가 제로 T 다른 위상이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선폭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자, 이제 결맞음 시간인데 결맞음 시간과 선폭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단일 진동수로 사인파를 생성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손으로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요. 사이납스가 잘 되도록.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얘가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자, 이렇게 하면 선폭이 매우 가늘겠죠. 선폭이 없겠죠. 크기도 위아래로 진폭을 일정하게 하고 크기를 일정하게 하고 흔드는 거예요. 동일한 이제 진동수, 단일 진동수로. 근데 뭘 할 거냐면 내가 그렇게 흔들고 있는데 누구지? 출석도 안 풀었구나. 오늘 19일이에요? 안 온 사람? 박태수, 원준영, 최진영, 박정혁, 이은호, 박준영, 최영 어디 갔어? 출석 부를 때 없었어. 최영재, 김태윤, 신원섭, 안유진, 김건표, 이하롬. 네. 자, 내가 이렇게 흔드는데 그 김태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틱 치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 하는지 알죠? 막 흔들고 있는데 틱 치면 이렇게 이상하게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서 내가 흔드는데 틱 쳐가지고 이상해졌고, 그러니까 이게 더 과거겠지. 여기서 잘 했는데 탁 쳤어. 그래서 이게 막 그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힘들었어 이거.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틱 쳐가지고 이렇게 얼그러졌어요. 아니, 그 결이 안 맞았어요. 또 이렇게 잘 가는데 또 틱 쳐가지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잘 가는데 또 틱 쳐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결이 잘 맞은 채로 위상이 예상된 시간에 대해서 새로 유지된 잘 맞는 기간, 시간을 타워2, 타워1, 타워2 이렇게 그런 식으로 타워3 이렇게 부를게요. 오케이? 이 타워라는 것들은 방해받는 순간을 빼고 방해받지 않고 이제 예상하고 있는 그 위상을 잘 예측하는 대로 잘 간, 결이 잘 맞은 그 시간 기간일 거예요. 그러면 걔는 여기 썼구나. 방해 없이 결이 맞은 평균 시간을 결맞음 시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타우들을 다 더하고 이게 타우가 몇 개 있는지로 나누면 그러면 이제 평균 결맞음 시간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아느냐면 이 타우가 짧으면 짧을수록 무슨 일이 있는 거죠? 방해를 자주 받은 거죠. 방해를 자주 받았다는 것은 해당하는 진폭이, 해당하는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주 변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결맞음 시간이 길면, 예를 들어 결맞음 시간이 무한되면, 그러면 한 번도 방해를 받지 않은 거죠. 그죠? 결맞음 시간이 무한되면. 그러면 선폭은 얼마겠어요? 빵이겠죠. 선폭은 0일 거예요. 0에 가까울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자꾸 방해를 받으면 결맞음 시간이 짧아지겠죠. 결맞음 시간이 짧아지고 방해 때문에 전기장의 크기나 위상은 시간에 따라 확확 바뀔 거 아니에요. 자주 결맞음 선폭은 늘어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결맞음 시간은 선폭에 반비례해요. 혹은 선폭은 결맞음 시간에 반비례를 한다. 네. 지금 그 얘네들이 비례한다라는 걸 말로 얘기한 거잖아요. 말로 얘기한 게 아니 증명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아니요, 증명 안 할 거예요. 그 뭐지? 대한 것은 조금 복잡해요. 해봐요. 그 찾아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기로 하고, 내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결맞음 시간이라는 것과 선폭과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뿐이에요. 특히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기에 정확한 그 수학적인 관계 같은 거는 저기 뭐지? 여러 가지 다른 참고 문헌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될 것 같고, 그나마도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도 특별한 케이스들에 대해서만 이 관계를 유도를 하고 일반적인 형태의 유도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방금 말로만 한 거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거야. 아니.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면 가스, 이제 헬륨 가스가 통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빛을 이렇게 하면 방출을 할 거 아니에요. 오케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라인을 보면 브로드예요. 그 브로드한 이유가 뭐냐면 헬륨 원자하고, 그러니까 헬륨이 얘네들이 그 헬륨 가스는 굉장히 다일루트한 거거든요. 굉장히 조밀하게 밀도가 높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밀도 놔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헬륨은 그냥 일정한 속도로 달려갈 거 아니에요. 충돌하기 전까지는. 충돌하지 않는 동안에 방출하는 스펙트럼 라인은 일정 결이 잘 맞겠죠. 결이 잘 맞다가 그 다음에 하고 부닥치면 그러면 갑자기 위상이 확 틀어질 거 아니에요. 위상이 갑자기 틀어져요. 그러고 나서 또 한참 그냥 곧장 잘 가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헬륨 원자하고 부닥치면 또 위상이 틀어져요.
내 말은 뭘 하는 거냐면 이 헬륨에서부터 방출되는 빛은 결이 잘 맞고 있다가 그러다가 충돌할 때마다 결이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질문이 이런, 내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질문은 얘네들이 위상이나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막 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갑자기 틱틱 바뀌는 그런 형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형태인 경우에는 또 다른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한 건데, 코헤런스 렌스랑 코헤런스 렌스 아니 코헤런스 타임도 그러니까 코헤런스 타임과 코헤런스 랭크는 같은 말이에요. 차원만 다른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타오에다가 c를 곱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코헤런스 랭크라고 불러요. C 타오. 코헤런스 랭크에 대한 것은 그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시간을 이제 그 길이 디멘전으로 바꿨을 때 그때에 대한 코헤런스 랭크가 있고, 다른 하나는 공간상에서의 코헤런스 랭크가 또 따로 있거든요. 두 개는 독립적인 거니까 다른 코헤런스 랭크가 또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잠깐만. 네. 네네. 결맞지 않는 시간이 어떤 한 점으로만 있는 거야? 연속적으로 있을 수 있죠. 방금 좀 전에 얘기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거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그런데 김태윤이 발로만 뻥 차겠어요? 막 목으로 막 이렇게 끌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흔들릴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그 순간적으로 굉장히 짧은 때 확 바뀌는 그런 경우도 아까 사례를 얘기한 거고,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시간, 얘네들이 다른 진동수로 흔들려도 그것도 마찬가지 얘기가 돼요. 또 이거? 그러니까 내가 에 대한 가정을 할 때는 센트럴 프리퀀시가 하나라는 가정을 했어요. 근데 만약 그럴 때라는 게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게, 얘가 오메가 10Hz로 진동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중간부터 100Hz로 진동을 해. 그 다음에 다시 또 10Hz로 하다가 중간에 또 100Hz로 해. 이건 프리퀀시 두 개가 그냥 합쳐진, 그러니까 두 스펙트럼 라인을 보면, 그 스펙트럼 라인 10Hz가 있고 100Hz가 이렇게 있어요. 두 개의 픽이 있고 각각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럴 때도 이렇게 되느냐? 아니요, 그건 좀 곤란한 얘기죠. 여기서 결맞음 시간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는 거고, 10Hz의 결맞음 시간, 그리고 100Hz의 결맞음 시간, 그렇게 두 개가 있는 거고, 그 각각에 대해서 요 선폭 있잖아요. 그 선폭 두 개에 대해서 각각 결맞음 시간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또 다른 질문. 자, 그래서 이제 그 결맞음과 관련해 가지고 1차 결맞음과 관련해서 고전 이론, 양자 이론에 대한 걸 할 건데, 그 중에서 고전 이론에 대한 걸 할 거예요. 결맞음에 관한 고전 이론, 결국 결맞음에 대한 그 고전 이론, 양자 이론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맞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정량화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정량적으로 따져보려고 하는 게 결맞음 이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1차 결맞음, 2차 결맞음이라고 했는데, 1차 결맞음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전기 앰플리튜드의 결맞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2차 결맞음은 전기장의 곱한 거, 제곱이겠죠. 인텐시티의 결맞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3차 결맞음은 뭐겠어요? 전기장의 3승한의 결맞음에
N차는 전기장을 N승한 거의 결맞음 이야기예요. 자, 지금은 1차에 대한 거니까 전기장의 1차 결맞음에 관한 것을 이제 얘기하려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영의 간섭 실험, 더블 슬릿 실험이 대표적인 이제 1차 결맞음과 관련된 거예요. 자, 여기에 뭐 다 잘 아는 거죠. 여기서 빛이 있고 여기 슬릿이 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어떤 특정 위치에서 빛의 밝기가 얼마인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위치가 빛의 소스에서부터 R 벡터고 내가 T초일 때 밝기를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거꾸로 하고 있는 건데 내가 T초 때 보려면 요 슬릿에서는 T1초일 때 온 빛, 여기서 이 슬릿에서는 T2초일 때 온 빛이 도달해서 내가 T초 때 보는 거예요. 그러면 T1초는 언제냐를 보면 T1초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광속으로 나누는 시간만큼 가야지 T초가 되면 그러면 이제 비로소 T초에 도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1초는 지금 현재 T초에서 요만큼을 빼면 그때 초, T1초일 때의 전기장이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야, 밑에는 T2초. 하여튼 이제 그때 거가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자, 여기서 빛이 오면 그러면 요 거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큼 또 과거에가 온 거겠죠. 자, 내가 여기서 T초 때 이게 맨날 헷갈리는 것 중에 나는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T초 때 이제 간섭이 나타날 텐데 그거는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시작할 땐 동일했는데 걔가 이 경로로 오고 이 경로로 오고 그러니까 뭐 T02라고 할게요. T0초 이내가 이 경로로 해서 온 애와 요 경로로 해서 온 애가 간섭한다. 그러면 안 돼요. 완전히 틀리는 거죠. 길이가 다르잖아요.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빛이 온 것은 T초 때 빛은 여기서 T0초와 여기는 T0'초 서로 다른 시간에서 방출된 빛이 여기 T초 때 같이 T초에서 만나가지고 간섭을 하는 거예요. 아, 힘들다. 네. 자,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거 이해하는 거죠? 별 얘기 아닌 거잖아요. T1과 T2는 당연히 다르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원 소스에서 T1 경로로 온 원래 빛은 T0초에서 발생됐다고 하면 여기 이쪽 밑에 슬릿을 통과해서 여기 오는 애는 T0' 전혀 다른 시간대에 방출된 빛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네.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건데 근데 여기서 T초에서 만나야 되거든. 그래서 자꾸 거꾸로 네, 얘기하세요. 경로? 나는 지금 이 지점 R 벡터 지점에서 빛을 측정하고 있어요. 뭐 위로 간 경우와 밑으로 간 경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광자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광자 하나만 보낸다고? 광자 하나가 위 슬릿을 통과해서 간 경우하고 아래 슬릿을 통과해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진짜로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경우는 따져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자, 또 그리고 지금은 고전이에요. 자, 그러면 T초일 때 R 위치에서의 간섭은
T1초의 R1 위치에서의 전기장과 T2초의 R2 위치에서의 전기장이 만나서 이제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T1 R1 위치에서의 전기장, T1초일 때 R1 위치에서의 전기장을 이렇게 쓰고 T2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이제 각각 여기서부터 요 R 위치까지 프로포게이션을 쭉 해야겠죠. 전파를 해야 되겠죠. 그 전파하는 함수를 U1이라고 부를게요. 그 다음에 요 R2 위치에서 요 R 위치까지 또 전파를 해야 되겠죠. 그 전파하는 함수를 U2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델타 T1이라는 것은 이제 T에서 T 뺀 거를 델타 T1이라고 불렀고, 델타 R1이라는 것은 R에서부터 R1을 뺀 거를 델타 R1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프로포게이트 해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시간 동안에 어떤 위치만큼 프로포게이트 해 나가는 거니까 얘네들의 함수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일 거고. U를 전파하는 항이라고 이렇게 부를게요. 근데 이 전기장 빼고도 여기 주변에 있는 슬릿 만들 때 그때 물질 혹은 과학적인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U1이라는 것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슬릿을 넓게 만들었느냐 이제 좁게 만들었느냐에 대한 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넓게 만들면 이 U라는 건 플레인 웨이브 비슷하게 갈 수 있을 거고, 굉장히 좁게 만들었으면 얘는 구면파 형태로 구면파 형태로 그렇게 이제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U1, U2는 우리가 특별히 가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얘네들이 슬릿이 좀 넓어서 통과하고 난 다음에 평면파가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U라는 것은 이런 형태로 이제 프로포게이션을 할 거예요, 그죠? 이거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두 슬릿이 만약에 똑같다고 하면 U1의 절대값과 U2의 절대값은 같을 거예요. 전파 거리도 같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 센터 정도 되는 거겠죠? 요 센터라고 한다면 그러면 U1과 U2는 아예 같아질 거예요. 근데 내가 뭘 가정할 거냐면 두 슬릿이 똑같이 만들어졌다, 전파 거리는 같지 않다고 하면, 그럼 U1과 U2는 위상 파이만큼 차이가 생길 거예요. 위상 델타 T가 뭔지는 잘 몰라. 얘기를 하자면 델타 R이라는 것은 R2, R1의 차를 얘기하는 거고, 델타 T는 T2, T1의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위상이 이제 다를 수 있고 크기는 이제 같은 거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이제 자, 그러면 그 위치에서 평균 밝기 안 돼. 내가 자, 여기까지. 수업 시간도 제대로 언제 오는지, 이게 아니요, 금방 안 끝나요. 이거 한참 걸려요. 그 뭐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어요? 짧은 질문? 네? 전파 거리? 여기서부터 R 위치까지, R1에서부터 R 위치까지 거리하고 R2에서부터 R 위치까지 거리. 네, 정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때. 자,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